저 여인을 들인 날부터 이 집안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관아의 공기가 얼어붙듯 가라앉고 수백 쌍의 눈이 한 여인에게 꽂힙니다. 한때 장터 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던 그 존재가 이제는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옛 이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경상도 안동 근처 어느 내륙 고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던 야담한 토막입니다. 그 고을은 원래 소금을 만들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었죠. 하지만 오래전 고을 어귀에 작은 염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나는 짠물로 소금을 만들던 곳이었어요. 그 염전도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장마가 2달째 이어지던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논바닥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올해 농사는 망쳤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장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도 낮았고 흥정하는 소리도 힘이 없었죠. 김도윤은 장터 구석 처마 밑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38살,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며칠째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앞에는 소금 자루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자루마다 얼룩이 져 있었고 천이 헤어진 곳도 보였습니다. 소금 사시오. 김과 소금이요. 도윤은 힘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김과 소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가는 이 고을에서 제법 알려진 소금 상인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때부터 소금 장사를 해왔죠. 바닷가 염전에서 가져온 소금을 내륙 곳곳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때 한양에서 내려온 중간 상인이 있었습니다. 말이 번지르르 했죠. 큰 이익을 보장한다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고 장사를 키워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중간 상인은 물건값을 제때 주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서 조항을 들어 도윤에게 위약금을 물렸습니다. 빚 문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은 20냥이었던 빚이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이제는 50냥이 넘었습니다. 빚쟁이는 보름마다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문짝을 발로 찼어요. 이웃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도윤은 그때마다 문틈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달 안에 꼭. 하지만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도윤과 그의 어머니 김노파 그리고 며느리 최 씨가 살았습니다. 도윤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안에 남은 건 빚과 한숨뿐이었죠. 김노파는 65살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쪽 눈이 흐려지더니 이듬해에는 다른 쪽 눈마저 빛을 잃었습니다. 병이었는지 노안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의원을 찾아갈 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파는 눈이 멀어도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듣고도 누가 걷는지 알았고 냄새만 맡아도 무슨 음식인지 맞췄어요. 며느리가 한숨 쉬는 소리, 아들이 밤에 뒤척이는 기척,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작은 염전에서 일하던 시절을요. 남편은 염전 일꾼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땅속에서 솟는 짠물을 깃고 가마솥에 끓여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 소금은 바다 소금과는 달랐습니다. 맛이 깊고 은은했죠. 하지만 관아에서 염전을 몰수했습니다. 이유는 불분명했어요. 문서 하나가 문제가 되었다는 말도 있었고
수령이 바뀌면서 정책이 달라졌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염전은 다쳤고 남편은 그 충격으로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파는 그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도윤은 장터에서 소금을 팔지 못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그는 자루를 다시 지게에 지었어요. 등이 휘었습니다. 무게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죠.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돌렸죠. 저것 봐, 또 거지야. 어디서 흘러들어온 건가? 여자 아닌가? 옷차림 좀 봐. 사람들 사이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아니,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몰골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누더기 같았습니다. 맨발이었고 발바닥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여인은 소금 자루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겨우 쉬고 있었지만 눈은 감겨 있었어요. 야, 저리 치워. 소금 자루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발로 여인을 밀쳤어요. 여인은 신음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췄죠. 여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있었어요. 화상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엄지와 검지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더듬는 것처럼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저 여자 죽기 직전이야. 냄새 좀 맡아봐. 썩은 냄새 나잖아. 옆에서 장사하던 안악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재수 없어. 누가 좀 치워.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그냥 지나쳤어요. 지게를 진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진 뒤였습니다. 어머니 김노파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오늘도 못 팔았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최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28살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또 소금 다 가져왔네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될 일입니까? 빚쟁이가 어제 또 왔어요. 이번엔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하던데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상은 초라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 무, 김치 몇 쪽이 전부였어요. 김노파는 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터에서 본 여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굳은 손, 더듬는 손가락, 그리고 쓰러진 채로 누워있던 몸.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라. 도윤은 지게를 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섰죠. 장터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인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소금 자루 주인도 자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죠. 도윤은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이목구비는 뚜렷했죠. 숨은 여전히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등의 화상 자국을 자세히 보니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이 사람아. 도윤이 작게 불렀습니다. 여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윤은 여인을 업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미쳤나? 저 여자 데려가면 재수 없어. 시체나 다름없는데.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업고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는 내내 여인의 숨소리가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아주 약한 숨이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최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인을 본 순간 얼굴이 굳었죠. 저게 뭡니까? 사람이요. 사람이요? 저게요? 최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김노파가 마루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저 사람이 장터에서 죽어가던 거지를 데려왔어요. 김노파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죠. 여기 데리고 오너라. 도윤은 여인을 안채로 옮겼습니다.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노파가 손을 뻗었습니다. 얼굴을 만져보자. 노파의 손이 여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마, 볼, 턱을 천천히 훑었죠. 그리고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는 것처럼요. 노파의 손이 여인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을 만졌고 손가락에 굳은 살을 느꼈어요. 노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여인, 노파는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죠. 일단 씻기고 죽을 먹여라. 어머니, 제정신입니까? 며느리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입 닫혀라. 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내가 주인이다. 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도윤은 여인을 사랑방으로 옮겼습니다. 최 씨가 마지못해 물을 데웠고 도윤은 여인의 얼굴과 손을 닦았어요. 흙이 씻겨나가자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고왔어요. 노파가 직접 죽을 쑤었습니다. 쌀뜨물에 마른 나물 몇 가닥을 넣은 것이었죠. 노파는 여인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죽을 삼켰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날 밤 김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인은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노파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죽을 끓여 여인에게 먹였어요. 여인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죽을 삼키는 것만큼은 했습니다. 노파의 손이 여인의 입술에 숟가락을 대면 여인은 본능처럼 입을 벌렸죠. 며느리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쌀이 얼마나 귀한데 저런 사람한테. 하지만 노파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죽을 먹이고 물로 여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사랑방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여인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깨어 있었죠. 깨어났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확인할 뿐이었죠. 물 좀 드시오. 도윤이 물그릇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동작도 느렸어요.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모금 마셨죠. 이름이 무엇이오? 도윤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물그릇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백선.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어디서 왔소? 북쪽. 가족은? 없소.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여인의 눈빛에서 거부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백선은 조금씩 몸을 추스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열흘이 지나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백선은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죠. 물을 달라고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물, 밥. 도윤은 이 여인이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백선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도윤은 다시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소금을 팔지 않으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죠. 창고를 열었을 때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창고 안은 습기로 가득했어요. 소금 자루에서 물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자루 몇 개는 바닥이 젖어 있었죠. 도윤은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작은 벌레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소금이 망가진 거예요. 이대로라면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선이었어요. 창고 입구에 서 있었죠. 백선은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소금이 상했군요. 백선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마 때문이요. 어쩔 수가 없소. 백선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금 자루를 만져보았어요. 손끝으로 천의 상태를 확인했죠.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루를 잘못 놓았어요. 뭐라고?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백선은 자루를 가리켰어요. 자루를 벽에 붙여놨군요. 이러면 안 돼요. 벽에서 습기가 스며들어요. 자루는 벽에서 한 뼘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백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자루를 바닥에 직접 놓으면 안 됩니다. 나무판이나 집단을 깔아야 해요.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게요. 백선은 창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환기구가 하나밖에 없군요. 반대편에도 하나 뚫어야 합니다. 바람이 통해야 소금이 상하지 않아요. 도윤은 멍하니 백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걸까요? 백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소금 자루를 쌓을 때는 3개씩 어긋나게 놓아야 합니다. 공기가 자루 사이로 흐를 수 있게요.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자루 위치를 바꿔야 해요. 어떻게 그런 걸 아시오? 도윤이 물었습니다. 백선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알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선은 창고 밖으로 나갔어요. 도윤은 백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손해볼 것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판자를 구해 바닥에 깔았고 자루를 벽에서 떨어뜨려 놓았죠. 천장에도 구멍을 하나 더 뚫었습니다. 며느리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어요. 거지 여자 말을 듣고 창고를 망가뜨리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금 자루가 말라 있었어요. 물기가 빠진 거죠. 자루를 열어보니 소금도 덜 굳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팔 수 있는 정도는 되었어요. 도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선의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틀 후 도윤은 소금을 가지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한 상인이 소금을 만져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괜찮네.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 소금이 팔렸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수입이었죠. 도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백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백선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김노파는 그 모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백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노파는 백선 옆에 앉았습니다. 그대는 염전에서 일했구려. 백선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파는 미소 지었어요. 숨길 필요 없소. 내 남편도 염전 일꾼이었소. 그대의 손을 만져봤을 때 알았소. 그 손은 소금을 다룬 손이요. 백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염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염전을 운영했죠. 지금은 없습니다. 염전도 아버지도.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죠.
그대의 재주가 이 집을 살릴 수도 있겠구려. 백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말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백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음번에는 소금을 더 잘 보관하고 싶소? 더 가르쳐 줄 수 있소? 백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전 구조를 설명해 드리죠.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보관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백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염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물을 증발시키는 판, 그리고 소금을 결정화하는 가마가 있죠. 백선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눈앞에 염전이 펼쳐진 것처럼 생생했어요. 물의 온도, 바람의 방향, 소금 결정이 맺히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죠.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염전에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염전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소금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선은 소금 한 줌을 집어들었어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비볐습니다. 이 소금은 습기를 머금었어요. 입자가 약간 부드럽죠. 하지만 아직 굳지는 않았습니다. 이틀 정도 더 건조하면 괜찮을 거예요. 도윤이 만져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백선의 손끝 감각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백선은 창고를 자주 찾았습니다. 소금 자루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도윤에게 어느 자루를 먼저 팔아야 하는지, 어느 자루는 더 말려야 하는지 알려주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소금의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장터에서 김과 소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과 소금이 달라졌어. 맛이 좋아졌다던데? 습기도 안 차고 말이야. 도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노파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죠. 노파는 밤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어느 날 밤 노파는 백선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백선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다시 소금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노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가 언젠가 이 집을 찾아올지도 몰랐죠. 그날 밤 김가는 조용했지만 불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김가의 소금은 이제 고을에서 가장 먼저 팔리는 물건이 되었어요. 장터에 나가면 1시간도 안 돼서 자루가 비었습니다. 상인들이 먼저 찾아왔죠. 김서방, 오늘도 소금 가져왔소? 이번엔 몇 자루나 있소? 사람들은 소금을 만져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자가 고르고 습기가 없었어요. 맛도 좋았죠. 다른 집 소금보다 조금 비쌌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값을 치렀습니다. 도윤은 외상장부를 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밀린 돈을 받아내고 새로운 물건을 사들였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죠. 빚쟁이가 찾아왔을 때 도윤은 은 5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치요. 빚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긴 거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돈은 받아갔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저녁 밥상에 반찬이 늘어났어요. 된장국 뿐이던 상에 생선 한 토막이 올라왔고 나물도 2-3가지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최 씨의 얼굴도 밝아졌죠. 이러다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최 씨는 백선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지라며 내쫓으려 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백선이 창고에 가면 물을 떠다 주기도 했죠. 하지만 백선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일만 하고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조용했습니다. 다만 밤에는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김노파는 밤중에 백선이 마루를 거니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가 소금이 달아. 어떻게 저렇게 좋은 소금을 구하는 거야? 비법이 있는 게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번졌어요. 처음에는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했죠. 김가는 예전에 망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장사가 잘 되네. 수상하지 않아? 혹시 어디서 훔친 건 아닐까? 경쟁 상인들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고을에서 오래 소금 장사를 해온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김가의 소금이 잘 팔리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가 소금이 뭐가 좋다고 저리 난리야. 박서방은 입맛을 다셨어요. 그리고 장터 여기저기에 수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가에 거지 여자가 들어왔다더군. 그 여자가 온 뒤로 갑자기 장사가 잘 된대. 혹시 요술이라도 부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귀가 얇았습니다. 미신을 믿는 이들도 많았죠. 험담이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관아 하인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소금을 팔고 있을 때였어요. 하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서방이라 했나? 그렇습니다. 소금 장사 잘 되는구려. 하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어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라. 그래, 운이겠지. 그런데 말이야, 소금 품질이 갑자기 좋아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그냥 보관을 잘했을 뿐입니다. 하인은 소금 자루를 만져보았습니다. 천을 뜯어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입자가 고르네. 이 정도 소금이면 염전에서 직접 만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사온 것입니다. 그래, 어느 염전에서 사왔는지 허가증 같은 건 있나?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허가증은 소금 거래를 할 때 필요한 문서였어요. 하지만 김가는 중간 상인에게 속은 뒤로 제대로 된 허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데. 하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관아에서 확인할 일이 있을 거야. 준비해두게. 하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노파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노파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어머니, 무슨 뜻입니까? 장사가 잘 되면 눈에 띄는 법이다. 눈에 띄면 시기를 받고 시기를 받으면 트집을 잡히지.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고을 수령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났어. 좋은 물건이 있으면 빼앗으려 하지. 며느리 최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 장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소. 빚이 아직 남았소. 도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백선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를 서성이다가 창고로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김노파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선아. 노파가 백선을 불렀습니다. 백선은 노파의 방 앞에 섰어요. 들어오너라. 백선이 방에 들어가자 노파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냐? 백선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제 과거가 이 집에 해를 끼칠 겁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과거라는 게 염전과 관련된 것이냐? 백선은 놀랐습니다. 노파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죠. 염전 기술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관아의 허락이 있어야 해. 그런데 그대는 허락 없이 지식을 쓰고 있어. 노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확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염전이 몰수당했습니다. 관아의 비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고 저는 도망쳤죠. 백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염전 기술을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도윤나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노파는 백선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구나.
내 덕에 우리 집이 살아났어. 하지만 이제 관아가 눈치챘습니다. 곧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노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살렸으니 이제 우리가 너를 지킬 차례야. 백선은 울먹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흘 후 관아에서 군졸이 찾아왔습니다. 2명의 군졸이 김가의 문을 두드렸어요. 김도윤 나오시오. 도윤이 나가자 군졸은 말했습니다. 수령께서 부르십니다. 소금 장사와 관련해서 조사할 일이 있다 하셨소. 무슨 조사입니까? 가면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창고도 확인해야겠소. 군졸들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소금 자루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창고 구조도 확인했어요. 허가 없는 염전 기술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군. 군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관아에 보고해야겠소.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며느리 최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김노파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엔 사람이 아닌 죄가 숨어 있구나. 군졸들이 돌아간 뒤 김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밤 고을 사람들은 김가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이틀 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졸이 아니라 관아의 서기였어요. 서기는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 앞에 나가자 서기는 차갑게 말했죠. 내일 오시에 수령께서 직접 조사를 하실 것이오. 집안 식구 모두 준비하시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령께서 판단하실 일이요. 서기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도윤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며느리 최 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났어요. 최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노파는 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침착했어요. 도윤아, 백선을 불러오너라. 도윤은 창고로 가서 백선을 데려왔습니다. 백선은 이미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얼굴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앉으렴. 노파가 말했습니다. 백선은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구나. 내 아버지와 염전 이야기를. 백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북쪽 고을에서 염전을 운영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작은 염전이었어요. 땅에서 솟는 짠물로 소금을 만들었죠. 백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제때 냈고 관아의 지시도 잘 따랐어요. 하지만 5년 전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그 수령은 염전을 탐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염전을 탐냈소? 소금은 돈이 되니까요. 수령은 아버지에게 염전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헐값으로 사겠다며 압박했어요. 아버지가 거절하자 수령은 꾀를 냈죠. 백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염전 운영 허가가 만료되었다며 갱신을 거부했어요. 아버지가 항의하자 오히려 무허가로 염전을 운영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럼 염전은? 관아가 몰수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3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요. 백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도 땅도 염전도 모두 빼앗겼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남아 있었다면 수령이 저를 종으로 팔았을 겁니다. 며느리 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이 그 일에 연루된 거잖아요. 염전 기술을 무허가로 쓴 거잖아요. 저도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백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도윤나리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도와드리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최 씨는 백선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당신만 없었으면. 입 다물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최 씨는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은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최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았지만 절박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두가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수령이 오시면 백선을 넘기는 거예요. 뭐라고?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최 씨는 계속 말했어요. 백선이 멋대로 염전 기술을 쓴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백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백선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순 없잖아요. 최 씨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김가는 살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백선만 희생하면 되는 일이었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최 씨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이 걸렸어요. 백선은 자신들을 살려준 사람인데. 김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예, 어머니.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노파는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일이다. 이 고을에도 작은 염전이 있었다는 건 너도 알지? 예, 들어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염전에서 일했어. 염전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었지. 하루 종일 짠물을 깃고 가마에 불을 떼고 소금을 만들었단다. 노파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염전을 조사하러 왔어. 문서에 문제가 있다면서 염전을 폐쇄하겠다고 했지. 염전 주인은 억울해했어. 문서는 멀쩡했거든. 그럼요. 하지만 관아는 강행했어. 군조를 보내서 염전을 부쉈단다. 주인은 항의하다가 매를 맞았지. 내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어.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주인을 위해 증언할 수 있었어. 문서가 멀쩡했다고 관아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수 있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단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무서웠으니까. 가족이 있었으니까. 관아를 거스르면 우리도 화를 입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염전은 폐쇄되었고 주인은 모든 걸 잃었어. 내 아버지는 살아남았지. 하지만 그 뒤로 내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했단다. 어머니, 내 아버지는 죽기 전에 내게 말했어.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다고. 옳은 일을 했어야 했다고.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노파는 도윤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도윤아, 지금 너도 같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구나.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백선을 넘기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내 아버지가 했던 선택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너도 평생 후회할 거다. 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우린 살아야 해요. 살아남는 것만 중요하냐? 노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백선은 우리를 살렸어. 이 집이 무너질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 사람을 버린다? 그게 사람 할 짓이냐? 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버지의 후회, 백선의 눈물, 가족의 미래.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령이 군졸들을 거느리고 김가에 도착했습니다. 수령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김도윤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염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수령은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구조를 봐라. 염전 저장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느냐. 허가도 없이 말이야. 도윤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김노파가 앞으로 나왔어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령이 있는 방향을 정확히 향했습니다. 수령 나으리. 누구냐? 이 집 주인입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염전 기술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집 식구가 한 일입니다. 우리 며느리 백선이 한 것입니다. 도윤이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백선의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는 우리 식구입니다. 수령이 웃었습니다. 식구? 거지를 주워다가 식구라고 부르는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내 며느리입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백선은 떨리는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어요. 도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며느리라고?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했으니 식구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했다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좋다. 그럼 너희 모두 관하로 가자. 제대로 조사를 해야겠구나. 군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과 노파 그리고 백선은 군졸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날 저녁 고을 사람들은 김가의 끝을 점쳤습니다. 관아들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가 식구들이 끌려온 소문이 퍼지자 장터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담장 밖까지 몰려들었죠. 관아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은 김노파, 도윤, 며느리 최씨, 그리고 백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령이 높은 평상에 앉아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한 장 한 장 문서를 짚어 내려갈 때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 최 씨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떨고 있었어요. 김도윤. 수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예. 도윤이 고개를 들자 수령이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대 집에서 소금 장사를 도왔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염전 기술을 가르쳐 주었느냐?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백선이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또렷했어요. 수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는 눈은 멀었으나 귀는 밝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집에 온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들었습니다. 김노파가 백선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백선이 조심스럽게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파의 손가락이 백선의 손등을 더듬었죠. 이 손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손입니다. 소금 자루를 만지면 어느 것이 좋은 소금인지 알고 날씨를 읽어 습기를 피할 줄 압니다. 그런 재주가 죄라면 세상의 모든 기술자가 죄인이겠지요. 수령이 팔을 괴고 노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 말이 참이라면 이 여인의 정체를 밝혀야겠구나. 수령이 손짓하자 서기가 낡은 장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에서 곰팡이 냄새가 풍겼어요. 15년 전 이 고을 북쪽 갯마을에 염전이 있었다. 백씨 성을 가진 집안이 3대째 운영하던 곳이었지. 수령의 말에 백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백선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런데 당시 수령이 바뀌면서 염전이 관아 소유로 넘어갔다. 서류에는 염전 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적혀 있었지. 수령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먹물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 염전이 몰수되기 석 달 전까지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기록이 다른 장부에 남아있거든.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수령이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어요. 누군가 장부를 조작했다. 백씨 집안의 염전을 빼앗기 위해서. 백선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어요.
김노파가 백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선. 백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나리. 내 아버지가 백상만이 맞느냐? 그렇습니다. 당시 염전이 어떻게 빼앗겼는지 아느냐? 백선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금 체납 문서를 들이밀며 끌려가셨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항변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선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결국 염전을 빼앗겼고 아버지는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수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수령은 지금 다른 고을로 옮겨갔다. 하나 그가 남긴 비리의 흔적이 이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있구나. 수령이 백선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내 집안의 염전도 부당하게 빼앗겼다. 백선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나리, 그럼 이 고을의 수령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 염전 권리를 백씨 집안에 돌려주겠노라.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노파가 미소 지었어요. 도윤과 며느리 최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령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염전을 다시 일으키려면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다. 백선,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백선이 김노파를 바라봤습니다. 김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김가가 돕겠습니다. 도윤이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입 다물거라. 이 일은 내가 정한다. 김노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윤이 입을 다물었어요. 백선이는 우리 집안 식구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아이가 도왔고 이제 이 아이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수령이 흥미롭다는 듯 김노파를 바라봤습니다. 좋다. 그럼 염전 권리는 백씨 집안과 김씨 집안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수령이 서기에게 명했어요. 문서를 작성하라. 염전의 절반은 백선에게, 나머지 절반은 김가에 넘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뒤 김가 식구들과 백선은 북쪽 갯마을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버려져 있던 염전은 잡초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소금을 말리던 돌판은 갈라져 있었고 창고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선이 염전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곳을 이제 다시 살려야죠. 백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가 식구들과 백선은 날마다 염전으로 나가 돌판을 고치고 창고를 세우고 수로를 정비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손이 늘어나자 작업 속도가 빨라졌죠. 그해 가을 첫 소금이 수확되었습니다. 햇빛에 말려진 하얀 소금 결정이 돌판 위에서 반짝였어요. 백선이 소금 한 줌을 떠서 김노파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드셔보세요. 김노파가 소금을 혀에 살짝 대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깨끗한 맛이었어요. 노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내 남편이 만들던 소금 맛이다. 백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김가와 백선의 염전은 고을에서 가장 큰 소금 상단으로 성장했어요. 깨끗하고 질 좋은 소금이라는 소문이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고 일꾼도 15명으로 늘었어요. 봄날 오후 김노파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창고에서는 일꾼들이 소금 자루를 옮기느라 분주했어요. 수레바퀴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선이 차 한 잔을 들고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김노파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에 닿았어요. 백선아,
네, 할머니. 너를 처음 본 날 기억하느냐? 장터 한 구석에 쓰러져 있던 내 모습을. 백선이 옅게 웃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날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길바닥에서 죽었을 겁니다. 김노파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날 내가 살린 건 내가 아니야. 내가 살린 건 우리 집안이었다. 백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을 외면하는 집안은 복이 떠난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옛날 내 남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때 나는 세상을 원망했단다. 김노파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백선이 김노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집에는 복이 가득하다. 창고에는 소금이 넘치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김노파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왔어요. 그날 저녁 김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소금 2가마를 나눠주었습니다. 백선이 직접 수레를 몰고 마을을 돌았어요. 소금을 받은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백선이 빈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초승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염전을 지켰습니다. 백선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사람을 품은 집안에는 복이 들어오고 그 복은 대대로 이어진다고요. 김가의 소금이 유난히 맛있는 이유는 그 소금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